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증권시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미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24%, S&P 500이 마이너스 1.60%, 다우가 마이너스 1.23%,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 2.03%. 근데 깜놀한 게 제가 이 빅스 지수가 20.38까지 상승했어요. 와, 뭐야, 씨. 21.89% 올라갔다가 그러네. 야, 여하튼 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2, 아니 프랑스 까크 지수가 마이너스 2.91,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2.55%, 영국 FTS가 마이너스 0.70%. 그래도 선방했네요, 영국은. 예,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2.66%, 유럽의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1.89%, 약 2% 정도 빠진 거죠. 아시아 증시도 빠졌습니다. 상하이가 마이너스 0.37%,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1.07%, 니프티 인도가 마이너스 0.82%,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0.66%, 호주가 마이너스 0.92%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쵸. 네, 여기 이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3.35% 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2%까지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폭망. 근데 달러 인덱스도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미국의 그 상승한 종목 개수가 700개밖에 안 돼. 이거는 거의 폭망이에요. 폭망 수준. 네, 그리고 상승 종목 개수가 700여 개, 하락 종목 개수가 2,400여 개입니다. 2,400이면 그냥 폭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 폭락했다. 다 빠졌다. 예. 초토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더 깜놀인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빅스 지수가 이렇게 좀 하방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잠깐만, 추세 한번 살짝만 그려볼까요? 추세가, 여기부터 그려볼까? 예, 지금 돌파했죠. 이쪽 추세 보시게 되면, 띵 빠지다가,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이 하방 추세예요. 그러다가 변동성이 뿌르륵 하면서, 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팡 올라왔어. 엄청난 거죠. 뭐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근데 20 넘으면 약간 이제 경계를 해야 되죠. 지금 21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약 23 정도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도 아닐 거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하락 추세선으로 해가지고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게 첫 번째 매집봉이라고 하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받고서 이런 데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계속 2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날라가 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약간 돌려 세워졌다고 봐야죠. 그쵸? 그러면 아까 좀 제가 우려스럽게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세계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왜냐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한 가지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들죠. 마진율이 줄어들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재료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우선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이 성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에 봉착을 하겠죠. 그럼 그 부분을 저 고려하고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만 뭐 최근에 메타라든지 주요 기업들은 워낙 돈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하고 막 올라가긴 했는데, 뭐 보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흐름으로 본다면, 왜냐면 이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현재 가치를 갖고서 떠들어대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가치를 포함해 가지고 미래 가치까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라는 거. 네, 미래 가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에 그 주었던 밸류에이션은 이제부터 이제 관세가 부여가 실제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관세 협상 이제 다 끝났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의 미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레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동안 빅스 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었죠. 근데 돌파했잖아. 하락 추세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더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니죠. 왜냐면 다시 여기서 빠지면은 그래도 지지하는 날죠. 그러면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돌렸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어떤 시장 흐름은 좀 변동성이 좀 더 지속될 수가 있는 그 첫 번째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봤어요. 자, 그리드였죠. 그래도 최근에 그리드 했다? 아, 근데 그리드가 아니었지. 봐보세요. 그리드였긴 한데, 여기가 73이었잖아. 이전이. 일주일 전이 73이었고, 62였잖아. 근데 봐보세요. 순식간에 빠져버리죠. 순식간에. 여기가 73이었잖아. 그리드 중에서도 73이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였다가 62까지 떨어졌어. 그 60이면 한 이 정도 되겠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뉴트럴, 중립 50으로 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미국의 증시가 여기에 익스트림 그리드하고 그리드 이후 범위 내에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 뉴트럴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뭐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fear and 익스트림 fear까지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여하튼간에 지금 약간 중간 지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중간 지점, 심리적인 관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변동성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그널 자체가 뭐 다시금 안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하고서 매집 들어가고서 날려버리게 되면 또 한 번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롱 포지션에서 이제 쇼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긴 하겠죠. 아, 다 빠졌어요. 우선은 그래도 뭐 메타는 올라갔었죠. 메타는 14% 올라갔었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가 마이너스 3.03%, 아마존이 마이너스 오씨 아마존 너무. 근데 여러분들 그 실적은 요번에 나온 실적은 긍정도 나왔어요. 다만 이제 뭐 경쟁사 대비 뭐 안 좋은 이슈를 됐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이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가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어떤 그 실적이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이 반영된 부분은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래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메타도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기회라는 부분에 대한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봐야 할 것인지 부분은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워낙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렇진 않죠. 솔직히 테슬라는 재무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뭐랄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익률이 대부분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구글 다 거의 30% 이상이에요. 테슬라는 뭐 기껏해봤자 10% 이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박스권 매매도 좀 보셔야 돼요. 코스코 약간 이런 이제 음식료업 쪽이 약간 올라갔죠. 코스코라든지 코카콜라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필수 소비재 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다. 근데 필수 소비재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틸리티 쪽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컨슈머 소비 방어주인데 이건 이제 경기 방어주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비재 쪽.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죠. 이게 필수 소비잖아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져도 우리는 몸이 재산인데 건강해야죠. 그래서 돈이 헬스케어라든지 이렇게 필수 소비재 반드시 우리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 경제가 매우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런 섹터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그나마 뭐 일라일리라든지 존슨앤존스라든지 에브비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선방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성장주가 좀 올라갔잖아요. AI로 인해 가지고. 근데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필수 소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헬스케어가 지금 이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죠.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그런 건 아닌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는 선방했다고 볼 수는 있죠. 헬스케어가 이제 0.58%.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섹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갑자기 또 코로나라든지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뭔가 이제 삶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면은 전쟁 나도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옮겨지잖아요. 예. 경제도 안 좋아지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헬스케어 쪽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성장수가 많이 올라갔지 헬스케어 쪽은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섹터 왜냐면 이것도 경기 방어주 이게 약간 헬스케어가 어떤 면이 있냐면 경기 방어주에서도 성장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그게 신약이 한 방 터지게 되면 그리고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게 감염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성장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특히 헬스케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어느 시점에 되면은 여하튼 간에 오늘 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죠. 딱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섹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라갔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유틸리티 올라간다고 있고.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지금 폭락장에서 선방해줄 섹터라고 하니까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됐죠. 헬스케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빠졌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 마이너스 0.26. 근데 뭐 세미컨덕터가 마이너스 1.86% 빠졌고 컨슈머 디스크레션 이건 뭐 이미 소비됐죠. 뭐 사치 소비재 뭐 그런 거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마이너스 3.59%. 어이씨 그쵸. 이거 이렇게 빠졌으면 이제 진짜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미컨덕터 빠졌지 테크놀로지 다 이쪽 2% 이상 빠졌지. 이건 거기다 에너지 빠졌지. 그러면 뭐 진짜 경제가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폭망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 이건 이제 불황형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의 전형적인 완전 오리지널 교과서적인 흐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그나마 좀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을 때 어제 한국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원화가 약세였긴 했어요. 1,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환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도 때릴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선 뭐 금가격은 반등했고요. 그래서 어제 한국 폭락했잖아요. 요 우려가 있어가지고. 따라라 한국 증시 함께 볼까요? 우선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마이너스 3.93% 빠졌고요. 수급을 보시면 딱 나오긴 하죠. 맞다. 미국 증시 이거 우리 한번 좀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이번 시간에는 그냥 살짝만 좀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거 아니죠. 뭐 이제 두 가지 요인이죠.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가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도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네, 트럼프 관세 고용 쇼크로 인해 가지고 한국 증시 폭락 직격탄 받았다. 뭐 이거는 한국만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예,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부분이니까. 이제 다만 이제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폭락했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는 너무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을 줄 만한 그 변동폭이 커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죠 공매도죠 공매도. 근데 공매도 부분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안정적이지도 않고 공매도 시스템이 제대로 정책되어 있지도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한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한국의 가장 리스크죠. 공매도가 글로벌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우선은 뭐 미국의 이렇게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네, 고용수 그죠? 예상치가 10만 명이었는데 10명 대비 미달해가지고 7만 3천 명. 근데 되게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 3개월 평균 수는 봤는데 뭐 7월은 이렇게 나왔고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진짜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뭐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고용은 엄청.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다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안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왈가왈부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표만 보세요. 네, 이것만 보시면 되죠. 뭐 결과론적인 결과 이것만 딱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신용물 채권 금리가 네, 마이너스 3.35% 빠졌으면 뭐 말 다 했죠.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예, 빠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안 좋아진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안 좋아진 부분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컨센서스가 10만 명이었는데 네, 7월에 신규 고용이 7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쇼크죠. 요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15%인 줄 아는데 그렇진 않고요. 10% 아까 뭐 다 아시다시피 10% 정도가 영국이고 그다음에 EU, 일본, 한국이 15%고 나머지는 그리고 10%가 또 호주인가 그럴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예, 거기가 호주인가요? 여튼간 그쪽일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머지 한 5나라 정도가 15% 이내이고요. 나머지 나라는 이제 20% 이상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 이슈가 큰 거죠. 그리고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협상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관세 이슈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니까 그게 만약에 선순환 구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고용 자체도 증가했겠죠. 근데 고용 자체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관세 쇼크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10에서 41% 신규 관세 부과 및 관세 회피 품목 40% 추가 관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인사이트 이걸 제대로 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미국 증시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이 지금 오늘같이 폭락장을 이끈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락을 동반하면서 이제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빠질 것인지 그게 아니라 뭐 다시금 지금 그래도 그나마 뭐 채권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이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미국 경제가 괜찮아져서 앞으로도 올라갈 것인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한국 증시도 빠진 이유가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트리거가 미국 증시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증시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거 솔직히 미국 증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계속 뭐 연이어 올라갔다 떠들어대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한치 오천 한치 오천 그게 아니라 예, 한 냉정하게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기 기껏 해봤자 올라온 게 요거예요. 이거 V자 반등 해준 것밖에 더 있어요?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거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가 몇 프로밖에 안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자 이게 미국 증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폭망했다가 요만큼 올라간 거. 근데 이거하고 한국 증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물론 저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매도가 글로벌 표준화되지 않고 네, 되게 위험한 공매도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죠. 그걸 뭐 저번 정권에서 뭐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비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한다고 했지만 그건 명분상의 이야기고.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한국의 공매도 제도입니다. 공매도가 글로벌 표준화되지 않고 한국은 매우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변동성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 물론 이제 그건 있죠. 많이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공매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공매도는 글로벌 표준이 아닙니다. 그 부분부터 고쳐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또 요모의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갖고 노는 수준의 그겁니다. 그것도 안 고쳐놓고서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최소한 글로벌 표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공매도가 엉망진창인 나라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수준이야. 좀 알고서 좀 공매도 좀 정비를 이번 정권이라도 좀 빠릿빠릿하고 또릿또릿하신 분께서 주도를 하셔갖고서 공매도가 뭐가 문제인지 좀 제대로 인지 좀 하고 공부 좀 하시고 제대로 좀 정비 좀 하세요. 엉망진창으로 하지 말고 개념도 없이 또 당하지 말고 안타까운 내구조로 인해서 창피스럽게. 네,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상대적으로 네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좀 빠졌죠.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공매도가 되게 이상하게 요번에 발생했습니다. 상상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엉망진창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다운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했죠. 미국은 솔직히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전국가도 돌파 못한 상태인가요? 살짝 독파했나? 그냥 내려 꽂아버렸죠. 그냥 V자 반등 해가지고 올라간 거. 나스닥도 조금 올라갔다 폭락한 거, 그렇죠? 근데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현재 이거 봤을 적에 그래도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나스닥 자체의 여기 부분이 지지 라인 자리잖아요. 딱 그냥 대충 딱 보셔도 나오죠. 눈대중을 보셔도 여기 옹기종기 캔들 모여있잖아요. 네, 옹기종기 캔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지지라인 선이 되긴 하겠죠. 기술적 관점. 근데 여기서 이제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까지 좀 하방으로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네, 이제 빠지는 건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등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을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시장에 좀 뭔가 관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뭔가 이제 뭐 트럼프 정책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줘서 미국 증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여기 노란색 박스 부분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 라인쯤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 해줬어. 근데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고가를 돌파 못했어. 돌파 못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 더블탑 나오겠죠. 뭐. 그건 더블탑이면 끝난 거죠. 뭐. 더블탑이면 이렇게 추세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다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져버리겠지. 이렇게 흘러버리겠지.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보았던 이 빅스 지수의 흐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서 하방 추세에서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적에 여기서 시그널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딱 보이시다시피. 저항되면 일정 부분 올라갔다 매집봉 하나 만들겠죠. 그럼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 반대로 지수는 미국 지수 나스닥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겠죠. 그러다 여기서 매집 들어가고 여기서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매집 들어가서 다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딱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빅스 지수하고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하고 약간 이제 역의 관계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림의 관계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집권도 내려오면 지지할 거예요. 예, 지지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지한 게 핵심이 아니라 예, 그건 뭐 그냥 기본이니까 그건 핵심 아니고 그냥 여기서 빠졌다가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행보선 움직일 적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봉에서 올라가던 정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던 아니면 뭐 두 번째 봉에서 정가를 돌파해서 이건 이제 쓰리봉이라고 하죠. 기본적 파동의 쓰리봉이잖아요. 삼중 패턴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두 번째 봉이 이제 첫 번째 봉을 더 이렇게 초과해서 올라가야지만 이제 더블탑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전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다 반등해줬다, 올라갔다 반등했다 이렇게 행보선을 움직이다가 마치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지는 척하다가 약간 올라가다 여기서 팍 빠져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가 여기서 지지를 했지만 그렇죠. 여기서 지지를 해가지고 이 무게가 만들어졌지만 이 물량이 그냥 쏟아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부터 오히려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때려버리게 되면 다시 여기 또 역매집봉 만들어놨잖아요. 그 역매집봉 만들어놨으니까는 다시 여기까지도 더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럼 파동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이 물량의 폭포수,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물량이 이거 지지 라인 더 때려서 붕괴시켜버릴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러면 이 물량이 쏟아져 내린다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역매집봉 자리는 여기까지도 여기네. 여기 갭 상승했네. 그러면 뭐 16,400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 흐름과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3중 패턴 나와서 마치 안심이 되는 것처럼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물량이 쏟아져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빅스 지수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대로 그림대로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날라가 버리면 여기서도 때려버렸네, 그렇죠? 이 매집봉 만들어놨네. 그럼 최소 못해도 여기도 올라가겠네. 여기 지금 개파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36선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보통 이제 갭을 메꾸는 건 아닌데 갭 메꾸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빅스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 그럼 당연히 뭐 나스닥 빠지는 거죠. 그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관세라는 영역이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은 있진 않잖아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관세 영향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거 관세 협상이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다 올려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미국에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긍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왜냐면 미국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재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거기다 또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미국 국민들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나스닥 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S&P 500, S&P보다 S&P보다 많이.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빠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근데 빠지는데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할 거예요.
지수에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지수의 영역이라서 약간 이제 지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분의 종목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또 개별 종목의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지수는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수가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또 펀더멘털이 괜찮으면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나중에 정상수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의 그 하락이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플래싱 압박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힘들어 하실 수가 있긴 하겠는데 뭐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지지 라인을 보이잖아요. 그럼 일정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거예요. 근데 반등하는 게 핵심은 아니죠. 지수가 하락했다가 반등했어. 그거 맞춰서 뭐 할 건데요? 그거 맞춘다고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건 이제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구나 라는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아시려고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뿐인 거지. 이거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뭐 이제 빠졌다가 뭐 지지했어.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거하고 여러분들 돈 버는 거 뭔 상관인데? 별로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트가 중요한 거죠. 다만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냥 심리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다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왜 한국 증시가 그렇게 폭락했고 글로벌 증시가 왜 폭락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지금 분분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자 싶어가지고 함께 이걸 공유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란 것은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 돈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이제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플래싱 받지 말고. 근데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원인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향후의 움직임은 알아야 되고, 이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플래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계획을 짤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함께 보는 거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꺾였네요. 그쵸?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캔들 보게 되면 샛별한 캔들 나와줬죠. 예,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니케이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 0.66% 빠졌고, 아무래도 월요일날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하겠죠. 대만 각권 지수가 마이너스 0.46 좀 빠졌고요. 이건 아시아 증시고, 어휴 씨. 독일의 독일 닥스 지수가 많이 빠졌다. 그쵸? 마이너스 2.84%니까는 저가로 봤을 게 마이너스 3% 빠진 거죠. 뭐. 독일 마이너스 3% 정도 빠졌다. 한국하고 약 1% 정도 차이네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한국하고 1% 차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한국에서 떠들어대는 한국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 뭐 10억 뭐 그거 어쩌냐 저쩌냐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그러면 독일도 뭐 대주주 뭐 양도세 그거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내구조의 그 언론들이 헛소리 찍찍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죠. 핵심은 뭐죠? 핵심은 지금은 그러면 독일도 떠들어대.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려면.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도 올라가지 못했어. 이거 봐보세요. 한국보다 올라갔어요. 길 가다 봐서 여기서 놀았던 거잖아요. 한국의 그 증시가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거 대비 지금 독일 증시 빠진 거 보게 되면 독일도 그렇게 떠들어대지. 대주주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 헛소리. 개념 없이. 그게 자랑스럽게. 네, 지금 프랑스 깡통지수도 많이 빠졌네요. 프랑스가 마이너스 2.91% 빠졌고요. 네, 인도가 마이너스 0.72% 빠졌고요. 인도 좀 약세네요. 상해 지수는 그동안 좀 올라왔다가 이게 매주 뻥까 이거 기본 파동이죠. 매주 목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빠지는 거. 네, 상해가 마이너스 0.37% 빠졌고요. 항생지수가 많이 빠졌네요.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1.07%. 그래도 항생지수는 계속 전저가 올려 때리네요. 그래도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유럽, 어이씨, 이렇게 많이 빠졌냐? 야, 유럽도 똑같이 떠들어대지? 에휴. 그러니까는, 이 언론이란 게 좀 공부 좀 하고,
떠들어대던지 비전문가들이 떠들어대니까. 한국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뭐 폭락이 위해서 언론에서 떠들어댄 거 보니까 우선 뭐 첫 번째 요인이 한국이 떨어진 게 미국 상호관세 발효 요거 때문에 빠진 거 맞죠? 이 세법 그걸로 해가지고 이건 아니죠. 세법은 이제 잘한 거고 뭐 이제 뭐 대주주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뭐 그러면서 뭐 진성준 의원이 뭐 잘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치적인 이야기 떠들어대죠.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부동산 그 사태처럼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정권만 뺏기는 거지. 머리 든 게 없으니까. 네, 유로스탁이 네, 마이너스 2.90% 빠졌고요.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3.88%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까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근데 펀더멘탈은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모니터링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중요한 거니까 미국의 금융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것이 미국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펀더멘탈 글로벌 증시의 펀더멘탈이 가장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각국의 어떤 사정이겠죠. 나머지 각국의 어떤 그 사정인데, 네, 한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 딱 보이죠, 수급이. 그동안은 잘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쭈루룩 하면서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8,693억 원 엄청 때렸죠. 근데 그 물량은 이제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들도 이거 좀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만 뭐 나는 주린이야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주린이라고 자랑하시면 이제 약간 금융시장에서는 호구가 돼요. 너 주린이구나. 너 이용해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은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또릿또릿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 벌 수 있죠.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짜 너무 개인 투자자 너무 나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안 좋은 건 맞죠. 왜냐면 그동안 안 샀잖아. 싼 데서는 안 사고 비싼 데서만 지금 산 거잖아요. 개인들이. 이거는 좀 반성할 필요 있죠. 이거는 반성할 영역이 아니라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 좀 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그냥 이거 저것 때문에 걔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무역 협상 잘 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테마성으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오히려 외국인은 계속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지금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세가 부과된 거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긴 거고 근데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개인들은 그렇게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테마성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래 다 받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개인들한테 다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들도 좀 냉정하게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하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올바르게 올바르게 투자 전략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평가하시면 될 뿐인 거예요.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네, 외국인이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외국인이 8,693억 원 매도 때렸고요. 기관계 쪽에서 1억 1,631억 원 매도 때렸습니다. 근데 뭐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일반 주식 하시는 며칠 안 되셔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금융투자가 뭐 하는 애들이죠. 공매도 갖다가 수익 내는 주로 공매도 갖다가 수익 내는 데죠. 네, 요 기관계 쪽에서 던져버렸어요. 금융투자 전형적인 공매도 세력들이죠.
뭐 여러분들 공매도 다 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네. 금융투자 이전 날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부터 때리기 시작하네. 요때부터 벌써 이제 작업 들어가죠. 금융투자가 4,551억 원 매도 때리고 하락 반격 캔들 나오죠. 그리고 또 때립니다. 5,301억 원. 하지만 외국인들도 때렸어요. 그래서 뭐 연기금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때린 건 아니고 금융투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금융투자 공매도 세라는 거. 그리고 사모펀드도 같이 공매도 아니 사모펀드도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간에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이것만 보세요. 예, 공매도 이거 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예,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매도로 인해서 때려버렸다. 그리고 기관계가 이제 1조 1천억 원 던져버렸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로 인해서 던져버렸다. 근데 던져버릴 필요가 있긴 하겠죠. 예, 왜냐면 외국인들 워낙 싸게 사가지고 예, 걔네들한테 물량 다 떠넘겨버리고 예, 그 다음에 공매도 때리면은 당연히 공매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나야 되겠잖아요. 그 공매도 때려서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많이 떨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떨궈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그러면 쬐끔 떨굽니까? 개념 없이. 어차피 주식이란 것은 그거잖아요. 내가 돈 넣고 돈 먹기잖아. 돈을 버는 게 핵심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어차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계의 합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공매도 자체가 글로벌 수준이 아니라 너무 엉망진창 수준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수준이 아니고 좀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한 의원분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공매도 좀 공부하세요. 띨띨한 수준으로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시고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공매도 지금 문제 발생하는 거 좀 정비 좀 하세요. 맨날 당하지 말고 띨띨하게 공부도 안 하지 말고. 아, 이거 보시게 되면 공매도 한번 볼까요? 어디냐? 공매도 거래. 네, 이거 저 화면 확대할까요? 확대할게요. 같이 봐요. 네, 보시게 되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공매도가 정상이에요, 이게?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시스템이 욕만 욕구리라서 그래요. 아니 갑작스럽게 이 대차 이거 저거거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차 거래 추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대차에서 그 다음에 공매도 때리는 거. 요거는 이제 공매도잖아요. 그쵸? 이거 확대할게요. 네, 그쵸? 예, 공매도 맞죠? 네. 공매도고 여기 8월 1일 나오죠. 대차 봅시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대차가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려고 한 건데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긴 해요. 평소에 보시게 되면 대차 거래 봐보세요. 대차 거래가 뭐 하다가 6,100만 주 들어오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6,200만 주. 갑작스럽게 7월 30일 날 대차입니다. 대차. 엄청나게 빌려. 공매도 때리 물량을. 이것 좀 공부하시고 좀 정비하세요. 순식간에 이렇게 물량 준비하잖아. 준비. 공매도 때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놓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 3% 넘었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 딱 보시게 되면 3%면은 약간 공격적인 공매도로 보시면 돼요. 1900만 주. 그러면은 잘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대차 물량이 뭐죠? 6100만 주죠. 6100만 주에서 지금 1900만 주로 때려봤어요. 그 나머지 아직까지 대차 물량 중 물론 대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 때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차 물량 자체가 얼마예요? 네, 61만 주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공매도 때린 게 19만 주잖아. 죄송. 1900만 주.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 더 남았다는 거죠. 대차한 물량에서 3분의 1만 찍고 공매도 때렸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도 공매도 때릴 물량이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 좀 정비하라고 이런 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대차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선을 두던지. 공매도를 없애는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추란 얘기예요. 글로벌 표준에 엉터리 수준으로 이렇게 해놓지 말고.
그 좀 공부 좀 하시고 글로벌 표준은 하고 좀 공부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말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준비했잖아요. 공매도 때릴 준비. 폭망. 예, 대놓고 던진 거잖아요. 대놓고 누구예요, 여기? 공매도 세력들. 외국인 같긴 한 게 거기다 금융소장.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좀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8월 1일부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8월 1일부터는 이게 관세 이슈가 있는 거니까 리레이팅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공매도 때리는 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다 계산을 한 거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리레이팅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매도 때릴 수 있는 그 명분이 딱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 이분들이 뭐 공매도 때리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한국은 좀 심하게 때렸다. 예, 그런 것뿐인 거죠. 근데 그 공매도의 그 명분은 네,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15%한 거는 글로벌 표준은 뭐 표준이라기보다는 네, 그나마 이제 잘 방어를 한 거죠. 한국이 잘 방어했는데 그건 방어일 뿐인 거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럼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리레이팅이 들어가야죠. 네,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짚어볼 게 뭐가 있냐면은 예, 대차를 한 게 61만 아니요 6,100만 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던져버린 게 지금 반올림에서 2천 주라고요. 그럼 3분의 1 정도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매도 때릴 만한 물량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있죠. 예, 됐죠. 예, 그리고 공매도는 앞으로도 예, 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리고 캔들 자체도 이게 저거잖아요. 롱바디 블랙 캔들 나온 거잖아요. 4% 빠진 거잖아요. 4% 빠진 거니까. 롱바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롱바디 블랙 캔들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캔들이 한 번 더 빠져요. 예, 이게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번 더 빠지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선물지수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거. 지금 선물지수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간 선물 지수하고 야간 선물 지수가 있는데요. 야간 지수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더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선물 시장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걸 또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야간 선물 지수에서, 아, 그러니까 선물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현물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간 선물 지수가 지금 420포인트까지 좀 빠졌죠. 만에서 4% 빠졌고, 이 야간 선물 지수도 빠졌잖아,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빠지긴 빠졌어요. 예, 결국은 빠지긴 빠졌다. 다만 이제 빠졌는데 캔들 자체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 캔들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캔들 자체가 십자형 캔들 나왔잖아요. 제가 약간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뭐 이제 혹시 그래도 초보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돼요. 이게 캔들이 이게 떨린 캔들이라고 하죠. 아니면 숏바디 캔들이라고 하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봉이긴 한데 그래도 양봉이에요. 예, 양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빠진 건 빠져왔어요. 그리고 윗꼬리하고 아랫꼬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윗꼬리하고 아랫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중립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힘의 균형이 중립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빠진 건 빠진 건데 그나마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의 중립을 이루고 있다는 거 하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추세 전환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음봉이라고 한다면 약간 더 빠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이 떨린 캔들이라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슈바디 캔들이라 하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캔들이 음봉이에요. 그 음봉이면 한 번 더 빠져요. 예, 약세. 왜냐면은 이 바디 자체가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비슷 하더라도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의 중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 바디 자체가 음봉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캔들 다음에는 한 번 더 빠져요. 약간 더 약세로 움직인다. 근데 그래도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빠진 건 맞아요. 빠진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캔들 자체가 양봉에 떨린 캔들 나왔어요. 아니면 뭐 이걸 떨릴 캔들이라 하기도 하고 뭐 팽이형 캔들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양봉이었잖아. 이 바디가 양봉이잖아. 그 바디가 양봉이라는 얘기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는 얘기잖아. 예, 슈바디 캔들이긴 하지만 추세 전환 캔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 현물 지수에서 마이너스 3.88% 정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캔들 자체가 롱바디 블랙이잖아요. 롱바디 블랙이게 되면 좀 더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장이 시작하게 되면 아침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월요일 날 시장이 되면 하락 출발하겠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월요일장 되면은 하락 출발한다. 왜? 롱바디 블랙 캔들이잖아요. 롱바디 블랙 캔들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캔들이 하락 출발하겠죠. 근데 이제 하락 출발하기로 해서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네,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나마 밑꼬리 잡아주면서 다 처음에는 많이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면 아침장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침장에 여기에서 출발하지 칩시다. 우선 하락 출발했어요. 뭐 마이너스 몇 프로는지 하락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게 더 빠져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더 빠지면서 이렇게 더 떨어져. 예, 더 떨어져. 그리고 더 깜놀해. 이거 어떡하지? 왜? 여기서 롱바디 블랙 해놨으니까 이미 여기서 심리가 무너졌는데 여기서 한번 더 떨어져 마.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스럽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지.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 되게 되면 밑꼬리 잡아주면서 매수 세력들이 밑꼬리 잡아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캔들이 괜찮은 거냐? 괜찮지는 않죠. 왜냐면 어차피 빠진 건 빠진 거니까 좋은 건 아닌데 최소한 못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 것인지 내가 미리 예측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심리적으로 모르는 것보다 당황스럽지가 않다고요. 결국에는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사람한테 가장 좀 많이 차지하는 게 감성이고 감정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렇게 빠질 거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게 움직일 거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갑자기 빠지고 아침에 개파랗겠어. 거기서 더 빠져버려. 이거 난리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논리가 없잖아요. 당황하고. 그러면 뭐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 엉뚱한 판단을 하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이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야. 세상에 전부 다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이거 황당해. 나 이거 원인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어. 왜? 내 감정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 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하겠어? 결국은 뭐 손절했겠지. 늘상 하는 게 손절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빠진 다음에 이렇게 빠진 다음에 우선 아침에 개파락할 거라가 좀 생각됩니다. 빠지고 나서 한 종가 기준으로라든지 오후 되게 되면 밑꼬리 잡았으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캔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캔들이 이렇게 됐죠? 우선은 요것만 해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만 해도 알고 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인데 한 가지는 지수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치 이제 지수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경험적 차이이긴 한데,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진 않죠. 전문가들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지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전부 다 있냐 생각하시긴 하죠.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난리 났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체크하신대요. 그 펀더멘탈은 어떤 관점으로 체크하시냐면,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뭐 상장 폐지가 안 될 정도의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고 아니면은 뭐 약간 좀 불안한 종목이라 하면은 그거는 좋지는 않죠. 그거는 좀 위험하죠. 그런 종목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대형주라든지 좀 뭐 재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 뭐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재무 아니라 하더라도 상패의 조건 중에 뭐 배임 혐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CEO의 어떤 이상 일탈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장 폐지될 수도 있죠. 예, 여튼간에 뭐 그런 큰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 보편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은 조정의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동안 한국 증시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조정 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어떤 종목이 그래요. 세상에 어떤 종목이 조정 없이 올라가요. 코카콜라도 조정 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꾸준히 올라간 코카콜라도 메타도 조정 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조정 주고, 다행히 조정 주는 거죠. 그렇다고 조정 줬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폭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빠진 부분이 다 복원돼서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락했을 때 내가 더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다만 타이밍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나 똑똑해, 나 똑똑하니까 나 지금 떨어졌지, 남들 손절했지, 나 지금 당장 매수할래, 이런 거 말고, 그런 이제 그렇게 허무맹랑한 수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되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아까 사이트도 여기 다 보이죠? 사이트 주소 이거 어딘지 다 아시죠? 네, 뭐 여기 KL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가보셔갖고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대차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공매도 이런 거 좀 보시고. 근데 이거는 지수 관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약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활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에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공매도 현황 같은 데 있어요.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서 각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분석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뭘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수급하고 공매도 같은 거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종목, 아마 뭐 상장패, 아마 여러분들 제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 방송이 저거잖아요. 돈가치 TV가 가치 투자 방송이 단타 매매 방송은 아니잖아요. 펀드멘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딩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멤버십 종목 리딩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멤버십 분들은 하락하면 더 물량을 삽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도 이제 적당하게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시간을 기회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아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 조절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도 다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빠질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거 그렇게 그래서 기회라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뭐 손절하고 던질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고, 더 싸게 우리 한국 증시를 사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최근에 다 들어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뭐 외국의 주요 금융 기관에서 그런 언급을 했죠. 한국이 이제 약 2년 정도 되면은 5천을 찍을 거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거 조건 있죠. 뭐 상법 개정하고 뭐 개정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좋아지고 이렇게 다 이제 동반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금융 외국의 뭐 JP 모건인가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금융기관도 다 얘기했죠. 한국의 증시가 5천 찍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천 찍었잖아요. 3천에서 뭐 3,200까지 찍었죠. 3,200까지 찍었으니까 5,000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빠질 때가 더 싸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물량 모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그 노하우가 있으셔야 된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 모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첫 번째로 심리적인 부분도 그리고 이 논리적인 부분이라 이제 분석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조정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잘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죠. 만약 그걸 잘 극복했으면 주린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고,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건 손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지금 증시가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당장 빠지는 건 아니긴 하더라도 증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빠진다 칩시다. 예. 빠지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공매도 같은 것이 나오고 계속 그 뭐 금융투자 같은 데서 막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뭐 할 거냐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거는 뭐 주식을 그래도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 다 아신다. 예, 이거 다 뻔한뻔한데 개인들 또 살 거예요. 예, 개인들은 무조건 또 살 겁니다. 그러면 또 개인들이 계속 매수할 거고 그러면 그 물량을 계속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개인들한테 계속 떠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지금 뭐 코스피가 5천 갈 건데 지금 떨어질 때 물량 잘 보고 가야 돼. 좋죠. 그 틀린 얘기 아닌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다 떨리고 나서 이제 골파기 때릴 거 아니야. 이제 골파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 쪽은 여서 이제 산다고. 기관계는 여서 안 사요. 기관계 여서 안 사고 외국인은 이제 싸게 산다고. 떨고 공매도 때리고 사.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계가 이제 여기서 산다고. 기관계. 그럼 이제 외국인 사고 기관계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박이 때리고 안전마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때려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껏해서 여기서 샀을 거 아니야. 개인들이 기껏해서 떨어질 때 막 샀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막 흔들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관계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밑에서 싸게 샀고 그러면 이제 나 그동안 버텼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버텨. 그 다음에 이제 날려버리면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 여기서 물량 샀다가 다시 여기서 외국인들 사고 기관계 사고 그러면 날려버리면 이제 개인들은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그거를 슬기롭게 물량을 잘 모아서 나중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리적인 관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을 좀 들으면서 현명해지시고 그리고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AI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AI한테 좀 약간 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전만큼 예전에 그 아시죠? 예전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근데 지금 그래도 문명이 좀 발달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좀 많이 현명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 현명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거고, 현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 수준에서 매매하는 것 뿐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건 뭐 제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개인들이 계속 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계속 좀 약세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증시죠. 아까 왜냐면 미국 증시가 지금 트리거의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빠진 거잖아요. 한국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로 단순하게 차트 말고 예, 제가 여러분들과 차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파동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건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다시금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이제 경제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아무리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세력들 밑에서 잡아칠 겁니다. 그러면 다시 V자 반대로 올리든지 다시 이제 정부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세 이슈가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겹겹이 악재가 쌓인다면은 그러면은 당분간 그걸로 극복하기는 어렵긴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미국 경제가 트럼프 정책에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계속 치닫고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빠지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에 이 필수 소비재 쪽 있잖아요. 빠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빠지게 되면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저거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상한 이제 이게 산업이란 게 그래요. 산업이란 게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였으면 좋은데 내가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측하려면 엄청나게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확률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거의 없고요. 예, 그럴 가능성 없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 나중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제약바이오 쪽이 또 테마 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멀티플이 되겠죠. 글로벌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그쪽이 올라갈 타이밍이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갑자기 증시는 빠졌는데 막 치마 올라가고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잖아요.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쯤인가요? 말은 아닌데 거의 말쯤 다가왔을 때 그 코로나 터졌었잖아요. 예,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 하락하고 그래가지고 정권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있어가지고 코로나를 잘 극복해가지고 근데 되게 웃기긴 하죠. 코로나를 잘 극복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에서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간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을 갈아쳐 버렸죠. 일부 국민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하면 그렇게 안 당할 건데 일부 국민들이 아쉬운 내구조를 갖고 있으면 또 당하겠죠. 이번에도 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한국 증시가 폭락한 원인 자체가 공매도에 문제가 좀 있고 그 공매도의 그 글로벌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양도세 대주주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찍찍 깔리면서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분석 못하고 그것부터 재정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면 거기에 본인들이 흔들려가지고 본인들이 전문가가 또 아니니까 공부하세요. 예, 공부하시고 또릿또릿 해주세요. 아니 그래야죠. 또릿또릿 저희 금융시장에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잃는 거고 현명한 사람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명해지셔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건 다 이야기해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번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그래도 1시간 동안 떠들어야 됐구나.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여담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사고력이에요. 우리 지금 사고력이 좀 좋아지시면은 판단력이 좀 좋아지십니다. 근데 사고력이 안 좋으면은 그냥 휘둘리는 거죠. 그래 당하는 거죠. 근데 주식은 다른 거 없어요. 주식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려는 것은 그만큼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되죠. 굳이 현명해지지 않으려고 돈을 잃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한다면은 그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뭐 사람이 어떤 유전자도 있긴 하지만 그 유전자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또 미국에 의한 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개발자분들이 이제 한국의 공학자분들이 AI 쪽 좀 뛰어나신 분들이 미국으로 다 취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내가 돈 벌고 싶으면 환경을 정리하세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분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 벌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세요. 그래서 먼저 환경을 정리해요. 환경. 괜히 이상한 곳에서 서로 뭐 감정적으로 네가 당신 손절했어, 나도 손절했어요. 우리 공감해.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너 손절했어, 나 손절했어. 그래? 나 그래. 네가 손절했으니까 나 손절했어. 근데 우리 공감. 그냥 그것만 하시면서 뭐 맨날 댓글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뭐 손절하신 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아니 손절하신 분들끼리 이야기해서 뭐 하실 건데요? 응? 그분들끼리 어울려서 뭐 하실 건데요? 그냥 그 감정 위로해서 뭐 하실 건데요? 예,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지. 예, 그래서 우선은 돈을 버시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부터 정리하세요.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축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구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노력만 열심히 해요. 그럼 뭐 안 되지. 환경이 그렇잖아. 소말리아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과연 어디가 더 환경이 좋겠어요? 우선 환경부터 정리하시고, 돈 벌 수 있는 환경부터 정리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어울리시고, 돈 버시는 분들께 어울리시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어울리시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세요. 환경도 안 된 상태에서 노력해봤자 어차피 딱 다시 또 그 소굴로 또 들어갑니다. 같은 수준으로. 네, 우선은 여담으로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할까요?